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과 착화온도, 등가비, 탄수소비, 공기비, 매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착화온도에 대한 설명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착화온도가 나오게 되면 인하온도를 같이 비교를 해야 돼요. 자, 내용상에서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렸는데 착화온도와 인하온도의 공통점은 뭐냐면 불이 붙는 최저온도예요. 착화점 착화온도, 인하점 인하온도 같은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불이 붙는 최저 온도인데 차이가 뭐냐면 불씨라는 게 점화원이에요. 그래서 점화원이 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는 최저 온도냐, 아니면 점화원이 없이도 불이 붙는 최저 온도냐. 그래서 인화점이나 인하온도는 점화원이 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는 최저 온도예요. 반면에 착화점이나 착화온도라는 것은 점화원이 없는 상태에서 불이 붙는 최저 온도가 되겠죠. 그래서 착화온도나 인하온도, 착화점이나 인하점이 낮으면 낮을수록 착화는 잘 되나, 불은 잘 붙으나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먼저 착화온도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공기의 공급하에서 고체 연료를 가열해 가면 어떤 온도에 도달해서 더 가열하지 않아도 연료 자신의 연소에 의해서 연소를 계속하게 되는 온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쉽게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정의를 내리게 되면 점화원이 없는 상태에서 불이 붙는 최저 온도,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 착화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위험한 연료, 화재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특히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착화온도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착화온도가 조건에 따라서 증가하고 감소하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쭉 보면 착화온도가 낮아진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조건 자체가 커질수록 작아질수록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자, 가연물의 증발량이 많을수록, 화학결합의 활성도가 클수록, 그리고 산소와의 친화도가 클수록, 분자 구조가 복잡할수록, 발열량이 높을수록,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클수록, 화학 반응성이 클수록, 공기 압력이 높을수록, 탄화수소의 온도는 분자량이 클수록, 비표면적이 클수록, 이렇게 빨간 글씨로 표시한 것은 조건 자체가 크면 클수록 착화온도가 어떻게 된다고 하죠? 작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머지 두 개는 보시다시피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면 활성화 에너지는 작을수록 착화온도가 낮아져요. 그 다음에 석탄의 탄화도도 작을수록 낮아져요. 그럼 여기서 결론은 뭐냐 하면, 자, 활성화 에너지, 자, 그리고 탄화도. 자, 활성화 에너지와 탄화도는 지금 우리가 나타낸 게 착화온도잖아요. 착화온도에 비례 관계가 있을까요? 반비례 관계가 있을까요? 비례. 그리고 나머지 조건은 반비례 관계. 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이 문구를 전체를 기억해서 한 문제를 맞출 것이냐, 아니면 제가 정리했던 내용을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맞출 것이냐, 어떤 걸 하고 싶어요? 당연히 정리한 걸 하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화온도의 특성을 나타냈을 때 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와 탄화도는 착화온도의 비례. 다시 말해서 활성화 에너지나 탄화도가 크면 클수록 착화온도도 커져요. 그리고 작으면 작을수록 착화온도도 작아집니다. 반면에 나머지 조건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가장 핵심,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출 수 있게끔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이상은 못 줄여요.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봐라, 착화온도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갑은 가연물을 외부로부터 직접 점화해서 가열했을 때 불꽃에서 연소되는 최저 온도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가연물을 외부로부터 직접 점화를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가번은 착화온도가 아니고 인하온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직접 점화를 않는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온도가 되면은 점화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착화라는 것은. 자, 그리고 가연물의 분자 구조가 복잡할수록 반비례니까 낮아지죠.
자, 그리고 발열량이 크고 반응성이 큰 물질일수록 낮아져요. 자, 그 다음에 화학결합의 활성도가 큰 물질일수록 착화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비례나 반비례. 자, 그리고 연료의 착화 온도도 한 번씩은 나올 수가 있어요.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자, 먼저 목탄이라고 하면 320에서 370, 중류는 550에서 580, 그리고 수소는 580에서 600, 메탄은 650에서 750, 갈탄은 250에서 400, 무연탄은 440에서 500, 역청탄은 320에서 400, 목탄은 250에서 300, 탄소는 800에서 1000, 휘발유는 380에서 460도씨의 착화 온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크된 것 정도 한 번 정도 봐놓으시고, 주로 온도보다는 이론적인 설명에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설명을 잘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등가비가 있습니다. 등가비. 자, 우리가 등가비라는 것은 뭐냐면 이 내용들은 여러분 이론에서 상당히 시험에서 잘 출제되는 거예요. 자, 등가비를 파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실제 연료량에서 산화제를 나눈 값에서 완전 연소를 위한 이상적인 연료량에서 산화제를 나눈 값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등가비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비를 이용을 했을 때, 아직까지 우리가 공기비를 배우지는 않았지만 공기비를 좀 있으면 배울 거예요. 그래서 공기비를 가지고 나타내게 되면 등가비는 공기비분의 1이에요. 그래서 공기비의 역수가 등가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등가비 자체를 여러분들이 조건에 따라서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조건에 따라서 완전 연소가 되느냐, 아니면 연료가 과잉이냐, 아니면 공기가 과잉이냐를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등가비라는 자체를 이렇게 공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쉽게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정리를 하게 되면, 공연비라는 게 있거든요. 공연비라는 것은 공기량에서 연료량을 나눠준 값을 우리가 공연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등가비라는 것은 연공비라고 생각하세요. 연공비. 그래서 공기와 연료량을 이용하게 되면 연료량에서 공기량을 나눠준 값을 등가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보면, 자, 등가비가 1하고 같아요. 등가비가 1하고 같다는 소리는 이 값이 1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죠? 연료와 공기가 동일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연료와 공기가 가장 동일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완전 연소, 가장 이상적인 연소가 되는 거예요. 자, 보면 여기서 등가비가 1보다 커야 돼. 이 값이 1보다 크기 위해서는 뭐가 많이 들어가야 되죠? 연료. 그래서 1보다 크게 되면 연료가 과잉이에요. 반면에 1보다 작으려고 하면 뭐가 커야 되죠? 아래쪽에 있는 공기가 커야 되죠? 그래서 공기가 과잉이에요. 그러면 연료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공기에 비해서 연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불완전 연소라고 그러죠. 연료가 덜 탔으니까. 따라서 불완전 연소 시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물질이 CO와 HC. CO라는 것은 일산화탄소, HC라는 것은 탄화수소예요. 반면에 완전 연소 시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물질이 질소산화물이에요. 그래서 불완전 연소가 되게 되면 불완전 연소 시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CO와 HC는 최대가 되고, 완전 연소 시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최소가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보다 작으면 공기가 많이 들어가요. 그럼 공기가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는 실제로 완전 연소는 아닌데 완전 연소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완전 연소에 가까우니까 불완전 연소 시에 발생되는 CO 물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최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HC도 마찬가지. 그래서 설명을 우리가 시험에서 나오면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한번 적용을 해 봅시다. 자, 등가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등가비는 연공비야. 그리고 연공비는, 연은 연료량, 공은 공기량. 자, 이렇게 표현한다고 적어 놓고, 자, 먼저 가번에 공기비는 등가비의 역수. 등가비는 공기비의 역수. 맞습니다. 둘의 역수 관계예요. 자, 등가비가 1이에요. 이 값이 1이면 연료와 공기가 어떻다는 소리예요? 연료와 공기가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값이죠. 그래서 연료하고 공기가 1대1로 결합하니까 가장 이상적인 완전 연소가 되는 형태.
자, 그리고 등가비의 공식은 실제 연료량 나누기 산화제에서 완전 연소를 위한 이상적인 연료량에서 산화제를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답은이 정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랍을 보면 등가비가 1보다 커. 1보다 크려고 하면 뭐가 많이 들어가야 되죠? 연료가 많이 들어가야 되죠. 연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불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 시에서 CO와 HCl가 최대, 질소산화물은 최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설명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그죠? 그래서 연료가 과잉인 경우에서는 CO와 탄화수소가 최대, 질소산화물이 최소가 되는 거죠. 반면에 등가비가 1보다 작게 되면 뭐가 많다는 소리예요? 공기가 많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완전 연소는 아니고 완전 연소에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 연소 시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완전 연소에 가까우니까 완전 연소에 가까우면 CO는 적게 배출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면 탄수소비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탄수소비라는 것은 연료 중에 있는 탄소와 수소의 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소비가 크면 클수록 질이 떨어지는 고체 쪽, 탄수소비가 작으면 작을수록 질이 좋은 기체 쪽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어요. 자, 먼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석유계 연료의 탄수소비는 연소용 공기량과 발열량, 그리고 연료의 연소 특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수소비는 연료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탄수소비가 크면 B점이 높은 연료는 매연이 발생되기가 상당히 쉽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탄수소비가 크다는 소리는 주로 어느 쪽으로 가죠? 고체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고체 쪽으로 가고 액체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B점이라는 게 뭐죠? B점이라는 게 끓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 액체 상태에서 지금 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휘발유에서 중류 쪽으로 가면서 중류가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류가 해당하니까 중류 쪽에서는 액체 중에서도 저질 연료, 질이 떨어지는 연료는 우리가 불완전 연소가 되든지 아니면 휘발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를 발생시키느냐면 매연을 발생시키기가 쉽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기체 연료의 탄수 소비는 올레핀계, 나프텐계, 아세틸계, 프로필계, 프로판, 메탄 순수로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레핀계 중에서 탄수 소비가 가장 커요. 그 다음 메탄 중에서 가장 작겠죠. 그래서 메탄이나 프로판 같은 경우에서는 뭐예요? 기체 연료죠. 기체 연료니까 탄수 소비가 가장 작다. 가장 작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탄소하고 수소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질 연료일수록, 중질률이라는 게 뭐냐면 중류입니다. 중류. 그래서 중류 같은 경우에서는 탄수 소비가 커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탄수 소비는 액체를 나타냈을 때는 휘발유에서 경유 쪽으로 갔을 때, 다시 말해서 휘발유, 그리고 등유, 경유, 중류 쪽으로 가게 되면 이 중류 쪽으로 갈수록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탄수 소비가 크다. 반면에 휘발유 쪽으로 가면 탄수 소비가 작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탄수 소비가 클수록 이동 공연비가 감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탄수 소비는 우리가 액체를 놓고 봤을 때 휘발유가 가장 작아요. 제일 좋은 연료니까. 그래서 중류 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커진다. 그래서 질이 떨어지는 연료일수록 탄수 소비는 커진다.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탄수 소비가 클수록 휘도가 높고 방사율이 크다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를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문제를 맞출 때. 자, 그리고 거름입니다. 거름. 자, 거름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한번 보시게 되면 거름을 우리가 매연 또는 금댕이라고 하는데 발생 조건을 보면 자, 발생 조건은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불완전 연소. 우리가 연소를 시켰을 때 완전히 태우느냐, 완전히 태우지 않느냐. 그래서 완전히 태우면 완전 연소, 덜 타면 불완전 연소잖아요. 그래서 불완전 연소인 경우 또 한 개는 뭐냐면 완전 연소를 시킨다 하더라도 연료 중에 휘발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휘발분이라는 것은 휘발유하고는 달라요. 휘발분은 연료를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연료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휘발분이 포함되어 있을 때 금댕이나 메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불완전 연소 조건에 해당하느냐, 그죠? 아니면은 휘발분이 포함되어 있는 연료냐, 두 가지를 판단을 해서 거름이나 메인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보면 불완전 연소 시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분해나 산화가 쉬운 탄화수소는 거름 발생이 적어요. 여기서 분해나 산화가 쉽다는 소리는 뭐가 된다는 소리냐면 완전 연소가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자, 따라서 완전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름 발생이 어때요? 당연히 거름 발생은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탄수 소비가 크다고 그래요. 탄수 소비가 크다는 것은 연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소리겠죠. 연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소리는 불완전 연소도 일어나고 휘발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름이 잘 발생하는 조건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발생 빈도를 보시게 되면 자, 오른쪽 코커스에서 많이 발생하고 석탄가스, 제조, LPG, 천연가스 순서로 갈수록 거름이 적게 발생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게 되면 탄소와 탄소, 우리가 이렇게 화합물에 보면 탄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탄소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탄소 결합을 절단하기보다 탈수소가 쉬운 쪽, 탈수소라는 것은 수소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탈수소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매연이 발생하기 쉽다 그랬어요. 어느 쪽이? 탈수소가 쉬운 쪽이 매연이 생기기 쉽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탈수소가 되는 쪽에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탈수소, 그리고 중합, 고리화합물 등과 같이 반응이 일어나기 쉬운 탄화수소일수록 매연이 잘 생긴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탈수소가 쉬운 쪽이 매연 발생이 쉽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도 탈수소와 중합, 고리화합물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서는 매연 발생이 쉬워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두 가지를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연소실 체적이 작아요. 연소실 체적이 작다는 소리는 연소 공간이 작다는 소리입니다. 연소 공간이 작으니까 어때요? 불완전 연소가 되는 거죠. 따라서 불완전 연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매연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리고 공기비가 클수록 금댕이 적게 발생해요. 공기비가 크다는 소리는 완전 연소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 연소 조건이 되면 금댕이 발생하지 않죠. 그 다음 중류연소에서 생성되는 금댕이 입경은 메탄 연소의 경우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메탄과 중류를 비교를 해보면 중류는 액체 연료고 메탄은 기체 연료예요. 그럼 어느 쪽에서 좋은 연료죠? 메탄이 좋은 연료예요. 그래서 금댕이 발생한다고 그래도 금댕의 입자는 당연히 메탄 연소에서 금댕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발생한다고 그래도 더 작은 입자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석탄 연소에서는 석탄의 휘발분이 많을수록 금댕이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이 휘발분이라는 것은 금댕을 발생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통풍력이 부족할 때, 통풍력이 부족하다는 소리는 불완전 연소가 됩니다. 그럼 매연이 발생하죠. 그리고 무리하게 연소할 때, 무리하게 연소한다는 것도 불완전 연소입니다. 그리고 방향족 생성 반응이 일어나기 쉬운 탄화수소일수록 발생하기 쉬워요. 그래서 방향족 탄화수소는 매연 발생의 원인이다. 그래서 지금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면 대부분이 휘발분을 포함하고 있느냐, 불완전 연소를 가지고 있느냐, 그 내용인데 4번하고 5번, 그리고 12번 같은 경우에서는 완전 연소하고는 좀 관계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탈수소, 중합, 고리, 그리고 방향족 화합물인 경우에서는 매연 발생이 쉽다.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 3번을 보시게 되면요. 매연 발생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탄소와 탄소의 결합을 절단하기보다 탈수소가 쉬운 쪽이 매연 발생이 어렵다 되가 있어요. 탈수소가 일어나게 되면 매연이 쉽게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리고 탄수소 비율이 작을수록 매연 발생이 어렵습니다. 탄수소비가 크면 클수록 저질 연료, 그리고 탄수소비가 작으면 작을수록 고질의 연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질의 연료니까 당연히 발생이 잘 안 되죠. 그리고 탈수소나 중합, 고리화합물이 형성되어 있으면 매연이 어때요? 잘 발생합니다. 그리고 분해하거나 산화되기가 쉬워요. 자, 이 조건은 뭐예요? 완전 연소예요. 그래서 완전 연소 조건에서는 매연 발생이 어때요? 적게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가번이 정답.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 자체만 잘 숙지를 하시게 되면 지금 하는 내용들은 상당히 쉽게 여러분들이 답을 맞출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반응 속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반응 속도에 대한 설명을 보시게 되면 연소 반응에서의 반응 속도, 다시 말해서 화학 반응의 속도론이라고 있는데
시험에서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굳이 이 내용은 대충 한 번만 여러분들이 보고 넘어가세요. 자, 화학 반응률은 통상 반응염이 사라지는 율이나 생성되는 율의 항으로 표현된다. 비가역적인 단분자형 1차 반응의 반응 속도는 반응물의 농도의 정비라고, 비가역적 단분자형 0차 반응의 반응 속도는 반응물의 농도에 관계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역적, 비가역적이라는 것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되면 가역적, 그리고 정반응만 일어나게 되고 역반응이 발생하지 않으면 비가역적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연소 속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연소 속도는 온도가 높고 압력이 높을수록 연소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연소 온도입니다. 우리가 완전 연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연소 속도가 빨리 이루어지거든요. 연소 속도가 커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완전 연소를 이루기 위한 조건은 연소 온도가 높아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연소를 시켰을 때 온도하고 압력은 비례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관계죠? 반대 관계가 있는 반비례 관계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압력은 낮아져야 되고, 압력이 낮아지면 온도가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높으니까 압력이 낮게 돼야 돼.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론적으로 연소 속도를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론적으로 연소 속도를 증가시켜 줬을 때는 온도도 높고 압력도 높고 두 가지가 높을수록 연소 속도가 커진다는 거. 그러니까 실제 기체에서 여러분들이 온도하고 압력은 항상 반비례 관계가 있다던데, 그건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실제 기체에서 적용되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연소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가정 조건을 우리가 마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소 속도의 가정 조건이기 때문에 실제 기체 상태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적용되는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1번 같은 경우에서는. 자, 그 다음에 연소 속도가 급격할 때, 연소 속도가 너무 빠를 때 우리가 폭발이라는 말을 써요. 연소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가연물과 산소와의 반응 속도, 즉 분자 간의 충돌 속도를 우리가 연소 속도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연소 속도에 미치는 인자는 연소용 공기 중에서 산소의 농도, 반응계의 농도, 그리고 분무기의 확산, 그리고 산소와의 혼합 등이 가장 중요해요. 어디에 미치는 요소? 연소 속도에.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공기가 이제 공기 중에는 산소가 반응을 하잖아요. 실제로 보면 산소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정상 연소에서 연소 속도를 지배하는 요인은 공기 중에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산소의 확산 속도예요. 여기서 산소의 확산 속도라는 것은 산소가 이동을 해서 연료와 가장 적합하게 만나서 연소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 자체가 얼마만큼의 적정한 확산 속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정상 연소가 일어나느냐 아니면 비정상 연소가 일어나느냐를 판단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우리가 엔탈피라는 값이 있어요. 자, 엔탈피는 우리가 발열 반응, 흡열 반응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발열 반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열을 발생시키는 반응이고, 흡열 반응이라는 것은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탈 수 있는 성분 중에서도 발열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가연물로 취급을 하는데, 질소처럼 우리가 흡열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가연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뭐 탈 수는 있는데 가연물질이라는 것은 타서 에너지를 발생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열량을 발생시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흡수를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가연물에서는 제외됩니다. 자, 그리고 발열 반응이라는 것은 마이너스의 값을 가지고, 그리고 흡열 반응은 플러스의 값을 가져요. 어떤 값이? 엔탈피의 값이. 그리고 측정을 했을 때는 표준 압력에서 측정을 하는데, 표준 압력을 우리가 1atm이라는 말을 쓰죠. 자, 그리고 생성물의 우리가 화합물의 생성열이라고 하면 화합물을 생성열이는가 말 그대로 생성이 돼요. 그 생성이라는 게 형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형성했을 때 발생 또는 흡수를 하는 열이 있어요. 발생되는 열이라든지 흡수하는 열. 발생된다 그러면 발열 반응, 흡수한다 그러면 흡열 반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 따라서 발생을 하든지 흡수하는 열의 양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생성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에 있는 것처럼 발열 반응으로 표시했을 때는 마이너스, 흡열 반응으로 표시했을 때는 플러스의 값으로 우리가 표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응 속도를 보겠습니다. 자, 반응 속도식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0차 반응, 1차 반응, 2차 반응 중에서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자, 1차 반응과 2차 반응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반응식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1차 반응이라는 것은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T죠. 여기서 ln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연대수입니다. 자, 그리고 C0하고 CT라는 것은 뭐냐면 반응조가 있어요. 자, 반응조에서 우리가 초기 농도라는 것은 제로 시간대의 농도거든요. 그래서 C0로 표기해요. 자, 그리고 제거되지 않고 빠져나가는 농도, T시간 후의 농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반응은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표시하는 거예요. 따라서 C0라는 것은 초기 농도,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농도, CT라는 것은 제거되지 않고 배출된 농도. 그러면 제거된 값은 여기 있죠. 제거된 농도라는 것은 CI-C0가 제거된 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반응식을 나타냈을 때는 자연대수를 기준합니다. 자, 우리가 자연대수는 ln, 그리고 상용대수는 log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ln이라는 자연대수를 쓰는데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T로 이루어지는 것은 1차 반응식. 반면에 역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2차 반응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초기 농도분의 1 마이너스 T시간 후의 농도분의 1은 마이너스 KT 이렇게 표기를 해서 1차 반응식과 2차 반응식을 외워서 이 내용을 외워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자, 먼저 문제 4번을 보시게 되면 어느 1차 반응에서 반응 개시의 농도가 220mg/L, 반응 1시간 후의 농도가 94mg/L, 반응 2시간 후에 반응 물질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반응조가 있습니다. 자, 초기 농도가 지금 얼마냐 하면 220mg/L예요. 자, 그리고 출구로 나가는 농도인데 시간이 1시간일 때 출구 농도가 얼마냐 하면 94mg/L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2시간 동안 처리했을 때 여기서 2시간 동안 처리했을 때 뭐를 계산하고 싶어요? CT를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식이 두 개가 필요한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식에 보면 자, 이렇게 식을 쓰는데 220, 초기 농도가 220이에요. 그리고 출구 농도가 94예요. 처리하는 시간이 1시간이에요. 그럼 뭐가 나오죠? K를 계산을 해요. 그 다음 이 K를 두 번째 식의 K에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초기 농도는 항상 똑같죠? 우리가 계산하는 게 CT예요. 그래서 1번에서 구한 K를 2번 식에 대입하고 시간 대입해서 CT를 계산하는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면 자, 1차 반응식을 두 개를 써요. 동일한 조건에서. 자, 그럼 이렇게 사용을 한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1번에서 뭐를 계산하느냐 하면 K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2번식의 K를 대입을 한 다음에 CT라는 값을 계산을 해내는 게 문제 4번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반면에 자, 두 번째는 반감기예요. 반감기라는 것은 뭐냐면 농도가 반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용에 보면 CT라는 값이 C0의 2분의 1이 됐어요. 그럼 이 식은 1차 반응식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2분의 1이 됐기 때문에 1차 반응식은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반감기로는 시험에 안 나와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조건은 여러분들이 CT라는 자체를 이렇게 바꿔서 넣으면 돼요. C0의 0.5예요. 그럼 이렇게 정리되고 0.5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 식을 사용을 하는 게 반감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5번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반감기가 1인 방사성 폐수의 농도가 100mg/L라면 감소 속도 K는 얼마인가? 1차 반응을 가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반감기식을 아예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뭐를 대입을 하는 거죠? T가 지금 며칠? 하루. T를 대입하면 바로 뭐가 나와요? K라는 값이 0.693 per day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에 보시게 되면 자, 한 번씩 공식을 묻기 위해서 나오는데 평균가스 온도 계산식입니다. 자, 평균가스를 TM으로 표시를 해요. TM으로 표시를 하는데 항상 입구 온도와 출구 온도가 있습니다. T1을 입구, T2를 출구의 온도라고 그래요. 굴뚝에서. 그러면 T1-T2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나누기 ln T1 나누기 T2. 그래서 식을 암기를 해줘야 돼. 자, 문제 6번에 보면 가스의 평균 속도를 구할 때는 평균 가스 온도를 사용한다. 굴뚝의 입구가 T1이에요. 245도. 자, 그리고 출구 160도 T2예요. 자, 여기서 평균 가스 온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공식에 T1 자리에 얼마를 넣는 거죠? 245. T2 자리에 160. 따라서 대입해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199.49도씨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을 묻는 문제다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